비전 달성을 위해서 제주 테크노파크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 미래가치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제주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임소진입니다. 제주 미래가치 전략 포럼은 제주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와 공유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자 출범해서 오늘 14번째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유망식품 산업 분야의 선제적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주 청정 식재료를 활용하여 음식으로 치료를 더하는 메디푸드의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인 성균대학교 의학연구소의 임효정 연구원님의 첫 번째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발표를 하게 해주신 주최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국내 메디컬 푸드에 대해서 특히 관리 제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사실 메디컬 푸드, 의료용 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메디컬 푸드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식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영양충제라는 걸 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 중에 PL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링겔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바로 혈액을 통해서 들어가는 PL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장 영양이라고 하는 엔테럴 뉴트리션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의 특징은 입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관을 통해서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N이 만약에 내 위장관이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PM보다는 EN을 통해서 영양을 분당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장 영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경관급식이라고 하는 코라든지 아니면 위에 관을 뚫어서 하는 이제 관을 통해서 우리가 관급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경관급식이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관급식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요새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경구 영양 보충제 ONS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거는 입으로 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나 이렇게 줄을 뚫어서 하는 거 아니고 입으로 마시는데 이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가 제가 그 얘기를 늘 드려요. 암 환자 분들은 영양 요구량이 일반 사람보다 많아집니다. 암 자체의 병이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항암 치료를 한다던가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입에서부터 뭐 항문까지 모든 점막이 손상이 되면서 식사 자체가 불가능하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식사 자체가 불가능해서 내가 영양 상태가 나빠지니까 치료 효율도 나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그래도 밥 드세요, 아버님 밥 드세요, 뭐 아버지 밥 드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캔 하나만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다면 영양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런 ONS의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보통 이게 만성질환, 암 환자라든지 신경계통 질환자들이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우리가 경장 영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당연히 경장 영양을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네,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 제품을 계속해서 경장 영양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경장 영양제를 상업적으로 가공해서 만든 것을 미국에서는 메디컬 푸드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에서는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이라고 하는 FSMP라는 단어를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하는 메디컬 푸드, 의료용 식품은 이 메디컬 푸드와 유럽의 FSMP를 모두 이제 동의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료용 식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고령 환자에 씻는 거라든지 영양 성분을 조금 더 고령해서 고령 친화 식품을 만들 수 있고요. 환자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 메디푸드 중에서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이유는 고령자가 아니라 소아 청소년들도 이걸 먹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고령 친화 식품과 환자가 섭취하는 메디푸드로 모두 연계가 가능하고, 외국에서는 이 의료용 식품을 의사가
권고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의사가 레코멘데이션에서 반드시 필요한 식품, 환자라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고령자라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라는 홍보를 전문가를 통한 홍보로 이 식품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라인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코어 사업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메디컬 푸드라고 하는 이 엔터럴 뉴트리션 포뮬라가 그럼 왜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이 분들은 식사를 통해서 영양 상태가 나빠져 영양 불량 상태예요. 그래서 적절한 이 메디컬 푸드로 공급하면 영양 상태가 증진이 됐을 뿐인데 임상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재원 기간도 낮아지고요. 감염이라든지 ICU 입원율 그리고 인공호흡기 다는 횟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20%까지 하고 있고 우리나라 고령화 사례에서 고령화랑 관련되어 있는 의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요거를 통해서의 의료비 절감 효과도 저희가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시켜주는 엔테럴 뉴트리션 포뮬라 경장 영양제 메디컬 푸드 FSMP는 소비자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품과는 그 특징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서부터 마지막 소비까지 일반 식품과는 다른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 예를 들어 개발만 아니면 제조만 유통만 소비만이 아니라 이게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의 업체에게 자율성을 줬다라고 한다면 소비나 유통 과정에서 이거를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면서 우리나라의 상태를 반영하게 되는 안전관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제조와 유통은 당연히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 품질이 보장되어야 되고 소비에서는 환자는 동일한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영양 상태가 다 다릅니다. 남성분, 여성분 다르고 키에 따라 다르고 영양 불량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다양한 제품 그리고 질환별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해야 될 그 다양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보다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한 부분, 예를 들어 기준 규격을 완화를 시켜줬다라고 하면 품목에서 조금 더 이 레귤레이션을 강하게 하는 이런 유기적인 안전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테럴 뉴트리션 포뮬라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의약품인 경우도 있고 식품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 목적이 동일합니다. 환자가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못해요. 그래서 섭취해서 영양 상태를 증진시켜주는 동일한 목적인데 이게 의약품이냐 식품이냐에 따라서 다른 관리와 다른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인 제품이지만 이게 원내와 원외, 튜브 피딩과 OMS 모두 처방이 가능해서 그 환자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식품인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식품보다는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의약품에 비해서는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하게 있고요. 하지만 약간의 보험이 한정적인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영양 상태를 맞춤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 다양한 질환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의료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의약품과 식품으로 나뉘어진 이 제도가 어디서 왔냐라고 보면 일본에서 동일하게 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의약품 두 가지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을 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만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메디컬 푸드라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얘는 식품입니다. 식품으로 관리를 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메디컬 푸드나 FSMP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일반 식품보다는 조금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물론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고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양 증진의 효과와 국가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험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처방에 의해서 보험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제품들이 식품이었느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58년도에 이 제품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선천성 대사 질환자를 위한 식품이 처음에는 드럭으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얘가 환자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부작용을 줄여주고 단순히 이 식품을 먹었을 뿐인데 이런 선천성 대사 질환자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이 개발됐으면 좋겠고 굉장히 다양한 영양 성분의 구성이 그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승인 받기 위해 불필요한 만약에 필요한 규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과 검토가 너무 소요가 돼서 이게 다양한 영양 성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식품으로 관리하자. 하지만 일반 식품보다는 엄격한 관리를 하는 의료용 식품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자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58년도부터 이것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오래됐고 이거를 하는 산업들도 많이 이제 성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문화 자체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책임을 엄격하게 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전에 뭔가를 규제를 하진 않고 사후에 인스펙션을 통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상호 인스펙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가지로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게 영양적으로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은가 정도만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식품공정에서 제시하는 자세한 기준과 규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과 규격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하고 혁신적인 개발의 장려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질환에만 이 메디컬 푸드가 필요해라고 정해놓으면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로 새로운 질환의 메디컬 푸드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도 그거를 법적으로 반영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 장려하기 위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따라서 환자에 대해서 이제 영양 권고량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암 환자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 단백질은 얼마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적 규격을 제시하지 않고 이제 다양한 제품의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 과학적인 근거를 반드시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모든 책임은 기업에게 물고 있고 그것을 불시에 검사하는 1년에 한 번 인스펙션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주기만 풀어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엄격한 제조관리 GMP를 하고 있는 제조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양 성분의 분석 범위를 전 영양 성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식품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노인 아니면 그냥 청소년 아니면 그냥 일반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제품을 만약에 의사 처방 시에는 기준에 따라서 보험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 시설을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 시설을 정말 다 점검을 합니다. GMP 규정에 따라서 이거를 시품을 하고요. 이 인스펙션 과정 중에서 샘플을 모은 다음에 그 샘플을 가지고 표시사항을 법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가를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을 CFSN이라고 하는 그 FDA 산하기관으로 공식적인 기관으로 우리나라로 하면 평가원 같은 곳에서 한 사설 업체가 아니라 평가원에서 다 분석을 하고 그때 영양 성분의 범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미생물이나 오염물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범위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험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 메디케어라고 하는 연방 정부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해주고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견관급식, 관급식이라고 하는 부분만 이제 보험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연방 정부와 이제 주 정부가 돈을 반반씩 해서 하는 그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경관급식과 OMS를 통해서 이제 모두 보험이 가능하고 원래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경관급식만 보험이 가능했었는데 계속 2012년도에 개정을 해서 OMS도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당연히 관급식을 하는 환자는 보험을 해주고 선천성 대사 질환자 그리고 예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들이었고 4번이 새로 생긴 건데 이제 성인에게 만약에 영양 불량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영양 불량 상태일 때 아니면 음식물을 먹을 수 없는데 피딩 튜브도 우리가 간을 꽂을 수 없을 때는 100% 보험을 처방을 해준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럽은 사전에 뭔가를 규제를 하는 그런 것들은 없고 사후에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유럽은 최근에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굉장히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사전에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법을 하지만 이런 관련되어 있는 규정 그리고 FSMP가 속해져 있는 푸드 스페시픽 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규정되는 레귤레이션을 2개를 만들었고요. 이 규정을 통해서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은 이런 것이고요. 미국과는 다르게 품목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품목에 관해서는 사실은 별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제조 시설은 관리를 하지만 품목 시설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뭔가를 제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에서는 이 제품 출시 전에 무조건 노티피케이션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다 만들고 그냥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나오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때 반드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다시 보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노티피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분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기준 규격을 주지 않고 빡빡한 식품 유형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장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관리도 GHP를 사전 요건으로 한 해석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유통과 보안 부분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처방을 받지 않아도 식품이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준에 따라서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워낙 많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와 좀 보험 체계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을 한 군데를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들어있는 거와 동일하고요. 거기에서 의학적이고 필요할 때는 경장요양제품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건 우리나라의 심평원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가 보험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튜브 피딩 환자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ONS인 경우에 어떤 질환이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신경계 질환일 수도 있고 암 환자일 수도 있고 단순히 재활 환자일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럴 경우에 영양불량 환자에게는 모두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특별하게 아래를 위한 질환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 앞서서 말씀드린 게 심평원 기준과 같은 이제 의약품 처방 기준에 해당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럼 제일 안에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특히 식품에서 의약품을 제외하고 식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환자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식품위생법에 모두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식품위생법 안에 이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강식품은 건강한 사람과 반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컬 푸드가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수의료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같이 규정이 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품목제조 보고를 하면 됩니다. 7일 이내에 하면 되고 그때는 이렇게 별다르게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류는 우리나라는 조금 더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표준형이라는 것은 국가가 이런 질환인 경우에는 이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이 필요하다라고 해주고 거기에 기준 규격을 제시해서 이 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드세요라고 해서 기준 규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다르게 기준 규격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성을 보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산업을 고려해서 그런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이 기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이라고 해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일 경우에는 내가 과학적 근거, 제조자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이 기타 환자 맞춤형 영양 조절 식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은 우리가 식단형 식사 관리 식품이라고 해서 환자가 이런 일반 식품을 식사 요법을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식사 관리 제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이제 제도를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식품 유형과 구체적인 기준과 규격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성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바로 즉각적으로 개발이 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썹 의무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 공정에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원 자유롭게 병원 이외라도 모든 곳에서 가능하고요. 병원에 입원한 원내 환자의 튜브 피딩 환자에게만 정해진 식재 보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100칼로리를 공급해도 200칼로리를 공급해도 동일한 식재 보험이 적용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뭐 중환자용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암환자용 제품으로 굉장히 좀 이런 품질이 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제품의 개발이 아직은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시켜주는 데 중요한 엔테럴 뉴트리션 포뮬라를 식품 단일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식품과 약품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EN 드럭은 보험이 가능한데 제품 수가 너무 한정적이고요. 푸드는 보험은 안 되지만 다양한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점만 모아서 메디컬 푸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식품으로 개발이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개발이 되는 식품으로 개발이 되고 의약품처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보험을 처방해받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메디컬 푸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질환이 다양하고 환자의 영양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서 규제 또는 규제 완화가 하는 부분이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반드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선두로 각국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그런 걸 보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은 사후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사전에 규정을 아예 엄격하게 만들어서 2013년도에 FSMP를 포함한 특수 용도 식품 그룹을 법안을 만들고 이게 2016년에 시행이 됐고요. 2016년 1월에 우리가 의료용 식품 메디컬 푸드라고 볼 수 있는 FSMP에 대한 시행령 정도가 됐겠죠. 델리게이티드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2019년도에 시행을 함으로써 식품 중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사전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미국과 캐나다도 이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양학회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FDA까지 모여서 공식 워크숍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행동을 제안을 했고요. 마찬가지 캐나다 영양학회에서도 캐나다의 FDA와 해당이 되는 그런 기관이 모두 이해 관계자가 모여서 우리가 너무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져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현대화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식품 현대화 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글로벌리하게 글로벌의 스탠다드는 맞추면서 자국의 상황은 맞추는 그런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컬 푸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아시아입니다. 특히 중국, 주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얘기하기로 작년에 12%, 15%에 해당이 되는 이 FSMP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회사에 나가려고 한다면 이런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를 하고 그리고 신식품 산업의 동력을 위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면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의
이 상황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좀 입법을 위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5년도부터 이런 메디컬 푸드와 관련되어 있는 식품 산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법안을 만드는 연구가 최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 12월에 오늘 이제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조동환 대표님과 함께 이제 전해수국회의원 주최로 K-바이오 헬스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품목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과학적 유효성 검증을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6월 달에 다음 달에 이거 입법을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돋보이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저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 김현수입니다. 발표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선부 발표는 방금 전문가이신 김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자생자원을 어떻게 메디컬 푸드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이런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도 있고, 배경 산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제 입법 과정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활발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국내 시장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좀 더 이제 세계화가 되어 있고,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약 2조입니다. 메디컬 푸드 시장. 그리고 연평균 5% 이상 발전하고 있는, 굉장히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개발 현황을 보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회사들이 이미 메디컬 푸드 시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자용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하고 체계가 비슷하다고 조금 전에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품의 라인업도 비슷합니다. 환자, 일반 제가 파악하기에 미국하고 유럽 지역이 조금 달랐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식품으로 인식이 돼서 조금 더 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운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만 점점 이제 규제를 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럽 쪽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처방에서 이렇게 메디컬 푸드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우리가 메디컬 푸드를 개발했을 때 해외 진출을 하기에는 유럽보다는 미국이 좀 더 유리할 거고, 미국보다는 제도가 좀 더 덜 전개되고 중국 같은 시장이 일자 타겟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 시장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적절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책 제도가 체계에서 방금 김 박사님이 실무도 하시고 많이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진 시점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근감소증, 노화가 되거나 여러 상황이 되면 근육이 감소하는데, 그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팁스라든지 연구소에 등록이 돼서 여러 가지 과제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근육이 감사 노인들, 그리고 항암 환자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근위축증, 근육계 난치병 질환, 그런 질환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근감소증이라는 용어는 1989년도에 처음으로 제시가 됐고요. 이때는 보면 근육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근육 양뿐만 아니라 근육의 파워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보면 주위에 이 근육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렇게 근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근력이 크다 그래서 이 근육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 양도 중요하고, 최근에는 근력, 근육의 파워가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 파워를 이용해서 실제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근감소증이 2016년도에 질병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 2016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근육에 감소하는 것은 노화가 되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다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감소증이 질환으로 다 등록이 됐고, 한국에서는 작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이 근육 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FDA 승인된 치료제는 없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시장의 규모를 보면 이 근육 시장은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시장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실 것처럼 초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근감소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여기가 이제 그 외국 회사들이고 여기가 국내 회사들인데요. 글로벌 제약회사들, 국내에도 꽤 많은 회사들이 이 근육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떤 창의적인 원천 연구를 통해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험화 연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표적 시장은 여기 보시면 당연히 이제 노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잘 봐야 될 게 암 환자들입니다. 특히 췌장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뇌우가 굉장히 안 좋은 암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췌장암이 발생을 하면 근육이 굉장히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진단이 되면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근육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굉장히 진단과 동시에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치료할 시간을 확보를 못해서 환자들의 예후가 6개월, 1년 내에 다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현상에서 보면 굉장히 췌장암 환자들에 대해서 이 근육의 로스를 막아줄 수 있는 치료제라든지, 지금 방금 이 박사님이 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단, 이런 것들도 사실 개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근육 질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근육 질환 치료제를 발굴하기 위한 인비트로 시스템, 또 인비보 시스템까지 그 연구 시스템이 플랫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이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희들은 연구 시스템에 플랫폼이 되어 있어서 어떤 소재를 가져와도 발굴에서부터 기정균형 그리고 밸리데이션까지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그렇지만 이제 저분자 단백질, 저분자 물질도 있고 단백질 그리고 천연물, 오늘 아마 좀 논의하고 있는 메디컬 푸드에 관련해서는 천연물 소재들이 조금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천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중에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면,
피털치즈, 향초, 아로니아 이런 그 천연물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근육의 기능을 개선하는 물질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IP나 증상 실험 이런 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천연물들은 오늘 논의되고 있는 메디컬 푸드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학교 연구 시스템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 다양한 병원이라든지 연구기관, 공동 연구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보면 이 근육 질환에 대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파이저하고 노보 노르디스크라고 하는 회사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이런 회사들에서도 굉장히 이 근육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뭐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자생 식물 중에서 근육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소재가 발굴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서 뭐 이런 단계로도 사실은 멀지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워낙 많은 기업과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데 보면 이런 화이자나 일본의 오노제약, 사르타라고 하는 회사가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도하는 기업이고요. 연구개발 기관으로 보면 뭐 하버드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르타고요. 이 사르타는 그 창업 연도가 이 화이자나 오노제약에 비해서 굉장히 최근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회사가 발휘하고 있는 역량을 보면 이런 근육계통 질환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전략의 원인을 보면, 이 사르타는 기업이지만 굉장히 많은 학교, 아카데미하고 이 컨소시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개발할 때 이 탑다운 방식,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르타는 탑다운 방식하고 바텀업,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을 다시 이제 업으로 올리는 그런 걸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뭐 그런 걸 보면 이 메디컬 푸드 영역에서도 결국 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기관이 협업을 해야지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한 건데요. 저희들은 이 건강수증 분야에서는 2027년 정도 되면 글로벌 탑10으로 한번 가보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저희 같은 창업 3년차 된 회사의 목표로 굉장히 이렇게 뭐 황당할 수도 있는데, 이 건강수증 질환 분야에서는 지금 아무도 선점한 기업이 없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약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탑10이 아니라 탑3, 탑4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런 4가지 정도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력, 그리고 중요한 게 플랫폼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근육 질환에 대해서는 연구 시스템이 플랫폼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장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지만 뭐 건기식이라든지 또는 메디컬 푸드 이런 쪽으로 충분히 저희들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공동 연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메디컬 푸드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분야고, 제도도 완전히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만 완전히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블루오션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연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분야가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효과적으로
소재를 기반으로서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간단히 저희 연구팀하고 저희 테크노파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특별의 방식을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저희들은 이 소재에 대해서 발굴하고 또는 평가하고 그다음에 기능 검정 이 분야는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자생식물을 저희들이 소재를 제공을 받으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를 결정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이 소재를 중간 단계에서는 영양적인 측면이나 식품 그리고 생산 기업이 관여하고 그다음에 국내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상이라든지 그 기업들이 이미 그 메디컬 푸드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그런 기업과 연계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B2B 방식으로 글로벌 회사로 갈 수 있는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러프하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기대 효과는 결국은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의 의료 산업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 메디컬 푸드를 개발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문적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고 파급 효과도 제주도 측면에서 봐도 소재 연구의 생태계를 우리가 형성하고 그다음에 의료 산업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 지역에 소재를 기반으로 한 연구 인프라도 구축하고 결국은 제주도의 어떤 성장 동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크게 보면 이런 메디컬 푸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 질환은 현재는 난치병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치병이라는 건 치료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치료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큐러블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좀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